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세법 이기명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회차별 기출문제집에서 이제 2020년에 시행된 제31회 기출문제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회 때는 계산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론 문제였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내는 문제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때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구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우리가 25번이죠. 이제 25번은 이제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료가 있네요. 주어진 자료가. 자료에서 이제 이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면 돼요.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자, 기억입니다. 동그라미 기억은 지자체장은 재산세 표준 세율에 대해서 100분의 50 범위까지를 세율을 조례로 정하여 가감할 수 있죠. 이게 이제 탄력 세율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재산세 탄력세율, 가감한 탄력세율은 가감 조정한 당해 연도에만 적용하죠. 그리고 이걸 3년간 적용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기억은 틀린 설명입니다. 가감할 수는 있지만 이를 당해 연도, 해당 연도에만 적용해야 되죠. 3년간 가입해요. 동그란 이유는 고급 오락장 토지나 해운제 골프장 토지는 사치성 토지라고 그래요. 이 사치성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돼요. 그래서 세율은 표준 세율은 1처분의 44% 세금 부과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은 맞아요. 고보락장 토지, 해운제 골프장 토지는 사치성 토지에 속한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다. 1처분의 40. 동그라미 디귿은 주택의 과세 표준이죠. 자, 재산세 과세 표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세 가지에 대해서는 6월 1일 과세 기준 현재 시가 표준액에 공정 시장가비를 추가 곱하기 해야 되죠. 이때 토지 건축물은 100분의 70을 적용하지만 주택은 100분의 60을 적용하죠. 그래서 주택의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다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공정 시장가비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그래서 동그라미 디귿 맞죠. 만약에 동그라미 디귿이 토지 건축물의 경우는 100분의 70을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 하나만 틀리고요. 니은 디귿 두 개가 옳은 것이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26번을 보죠. 자, 26번은 재산세 과세 대상 및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이것도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1항은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 진다. 맞죠? 이 경우 요 수탁자 명의로 된 이 신탁주택은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자가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위탁자 소유 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1항은 일단 옳은 것이 되죠. 정답은 1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아라 했으니까요. 동그라미 2항은 어디가 틀렸냐면 토지하고 주택 두 가지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종합산 토지, 별답산 토지, 분리과세 대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것은 토지만 적용해요. 주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는 어떻게 토지가 이용되느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산 대상 토지 세 가지로 구분되죠. 주택은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동그라미 3항입니다. 국가가 돈을 받아가지고 토지를 조성합니다. 가지고 매매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국가가 선수금을 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형 토지로서 사실상 토지 조성이 완료돼요. 완료되면 그러면 미리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해 줍니다. 그러면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를 매수 계약자라고 그래. 공짜 사용권을 받은 자는 매수 계약자라고 그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야 돼. 없다 그러면 틀립니다. 있다죠. 그래서 꼭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매수 계약자는 국가 등 소유 재산으로 돼 있어도 당해년도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럽니다. 없다 그러면 틀린 거지. 동그라미 4번 지문이죠. 자, 주택은 항상
토지까지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밑에 주택토지에 대한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주택토지로 하죠. 근데 20배를 주택토지로 그러면 안 되죠.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토지로 하고 있죠. 10배라고 써줘야 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재산세 과세 대상에 속하는 건축물에는 주택을 제외합니다. 주택은 따로 계산해요. 주택은 따로 계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재산세를 따로 하고 토지 재산세를 따로 해요. 그리고 주택은 또 따로 옵니다. 주택은 토지금을 합쳐서 따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축물의 재산세에서는 주거용 건물은 제외한다 그래야 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주택 토지는 제외한다 그래야 돼요. 주거용 건물과 주택 토지는 따로 주택으로 세금이 계산해서 고지돼요. 그래서 5번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만 옳은 것이 되죠. 1번만 옳은 것이다. 자, 다음 2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은 재산세 부과징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뭐 4개에서 옳은 걸 다 찾으면 돼. 그러면 개수 문제라고 그래, 이걸. 2개냐, 3개냐, 4개냐, 이렇게. 자, 첫 번째 점.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이건 일단 옳은 거예요. 이건 딱 옳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재산세는 7월 달이다. 납기가. 이건 틀린 거네. 토지 재산세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가 돼야 돼요. 9월 16일에서 9월 30일. 건축물의 재산세는 맞아. 건축물의 재산세는 납기는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이지만 토지는 9월 16일에서 9월 30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는 틀린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점은, 자, 재산세 납부 세금이 500만 원 이하야. 원래 250만 원의 2배인 500만 원 이하가 되면 250만 원 초과 금액은 그래. 250을 더 초과되는 금액은 요 3개월 이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죠. 3개월로 받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아. 만약에 여기가 500만 원 초과한 경우라고 나오면 재산세 납부할 세금이 500만 원 초과로 나오면 100분의 20이라고 그래야 돼. 100분의 50.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3개월 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어. 근데 500만 원 이하인 금액일 때는 25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3개월 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죠. 자,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금을 산정해. 여기까지는 맞아. 지자체장, 재산 소재지,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세액을 결정했어. 여기까지는 맞는데 특별징수금 틀려. 고지서 발급이요. 그래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그래야 돼요. 고지서 발급에서 징수되는 보통징수 방법이어야 되지 특별징수란 말 써지면 틀려요. 이것도 틀렸어. 그러면 네 개 중에서 옳은 것은 몇 개가 됩니까? 2개가 되는 것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우리 이제 다음 28번을 또 보도록 하죠. 28번은 국내 자산을 양도했다. 거주자가. 그러면 양도소득세 계산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걸 찾아야 됩니다. 이제 옳은 것. 자, 1항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양도 차손은 토지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틀립니다. 공제할 수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지상권, 전세권이나 기타 자산은 하나의 같은 그룹이라고 해. 같은 그룹이니까 동일 1년 안에 동일 연도에 이것은 서로 간의 양도 차손이나 양도 차손 금액은 하나로 상계하여 통산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주식은 따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권리나 토지나 같은 1그룹, 같은 그룹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양도 차손, 양도 소득 금액은 서로 공제할 수 있다라고 돼야 되는데 공제할 수 없다. 그럼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은 여러 번 하지만 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토지, 건물,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이런 것을 증여받아 갖고요. 우리가 증여받아서 10년 내에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증여받은 자가
토지에 대해서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서 증여세를 냈어. 그러면 이런 증여세는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그래야 되는데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리지. 우리는 원래 증여세액은 이미 납부한 증여세금이 있더라도 원칙은 필요경비로 산입이 안 돼요. 근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10년 안에 양도함으로써 당초 증여한 자가 준 사람이 양도한 것처럼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2월 과세죠. 2월 과세일 때에 한해서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해요. 근데 필요경비 산입하지 아니한다. 2월 과세 틀렸어요. 산입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항은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이 내용이에요. 보유 기간 중에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처리했어. 사업소득에서 내가 필요경비로 처리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처리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또 추가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양도가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봐버리면 이중 필요경비가 되어버려.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했고 또 양도가에서 또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또 되고 그럼 이중으로 경비되면 안 돼. 필요경비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소득금액 계산 과정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현재가치 할인자금 상가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양도가에서 또 공제할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야 돼. 두 번 필요경비로 보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된 것은 양도가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야 돼.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지문인데, 4번 지문은, 이제 2월 과세네요. 2월 과세가 아니라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거, 형동생.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거에 대해서 증여자인 거주자, 준 사람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그런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 과세돼. 이런 경우는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액은 필요경비로 공제 산입한다? 틀리죠. 자, 이러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외의 형, 동생, 특수관계인 자로부터 증여받아서 10년 안에 양도함으로써 증여자 준 사람이 직접 무조건 양도로 보는 것은, 이란 보는 부당행위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납부금 지는 거죠.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봤으니까 일대 수증자 을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수증자 을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산입? 그러면 틀린 거죠. 2월 과세일 때는 맞는데 이건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 증여자 준 사람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형태예요. 이런 부당행위는 수증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죠. 그리고 이때 수증자 을은 증여자 갑하고 연대 납세의무는 있다고 그랬어요. 연대 납세의무는 있지만 수증자 을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항은요. 특수관계인하고 짜고 거래를 합니다. 짜고. 예를 들면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자한테 팔 때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팔아요. 싸게 팔고 또 필요경비로 빼는 취득가액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취득합니다. 이로 인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것으로 인정이 되면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가로. 이때 시가로 하는 부당행위가 되려면 적어도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야 됩니다.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5% 이상 차이가 나게 특수관계자한테 싸게 팔거나 또는 고가로 취득할 때만 시가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5번은 특수관계인하고 거래를 했고 이 차액이 무려 3억 원 이상인 5억 원이나 차이가 났네. 그러면 3억 원 이상 차이가 났어. 그러면 이때는 시가를 보다 미달하게 양도하여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이 되면 양도가액을 뭘로 해버린다? 시가로 해버립니다.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면 싸게 양도가액을 뭘로 한다? 시가로 하게 되죠. 이를 우리가 부당행위 계산이라고 해요.
부당행위 계산이라고 그래요. 결론은 특수관계자한테 토지 등 자산을 시가보다 현재 낮게 양도하거나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양수됐을 때는 차액이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옳은 것은.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29번도 이제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자료죠.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그 당시는 모두 정답으로 해줬는데요. 근데, 지금 이 감면율이 있단 말이야. 감면율. 50%가 감면된대. 그러면 이 감면 대상 양도소득 금액은 750만 원이 감면받는데, 그러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 전체 2천만 원에 대해서 750만 원만 감면받는다네? 그러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전체 2천만 원인데, 여기서 750만 원만 감면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전체 세금이 양도소득세 2천만 원 갖고 전체 계산된 세금이 250만 원이잖아요. 그럼 전체 세금 250만 원에 대해서 자, 뭘 갖고 250만 원 계산했나요? 과세 표준 2천만 원에다가 세율 곱해 갖고 250만 원 세금이 산출됐어. 근데 이 과세 표준 2천만 원 속에 감면 소득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750만 원만 감면 받는데, 그럼 2천만 원 갖고 계산된 250만 원에서 750만 원만 감면받아. 그러면 750만 원에 감면받은, 감면되는 세금이 있어요.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이 나왔어. 근데 이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 몇 프로를 감면받는다? 50%를 감면받습니다. 50% 감면받아. 그러면 50% 감면율을 곱해주면 돼. 50% 감면율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감면되는 세금 얼마만큼이 감면받느냐? 187만 5천 원이 감면받게 됩니다. 187만 5천 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과세 표준 2천만 원에다 세율을 곱해갖고 분모 2천만 원에다 세율을 곱해갖고 세금이 250만 원이 산출이 됐으니까, 과세 표준 2천만 원에다 세율을 곱해갖고 250만 원 산출이 됐으니까 그 2천만 원 속에 얼마만 감면받게 된다? 750만 원만 감면받게 됩니다. 그래서 750만 원만 감면받게 돼요. 그러면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에다 몇 프로를 우리가 감면해주고 있다?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래서 50%만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머릿속에 막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형태로 계산해주면 돼요. 그러면 187만 5천 원인데, 근데 이때 이 당시에는 모두 정답 처리했습니다. 좀 더 깊게 설명한다면, 이 과세 표준 2천만 원 속에는 250만 원 기본공제를 한 후에 과세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2천만 원 과세 표준은 원래는 2,250만 원이었겠지. 원래 소득 금액은 거기서 기본계 250만 원 빼갖고 과세 표준이 2천만 원에 나왔으니까 여기 감면되는 소득 750만 원에서도 기본공제 250을 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들이 있었는데, 근데 요 250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 기본계는 요 감면되는 소득 750에서 250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감면소득 금액 외의 나머지 감면소득 금액 외의 나머지 소득 금액에서 250만을 먼저 빼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감면되는 이 소득 양도소득 금액 750만 원에서는 250만 원 기본공제를 안 해줬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750만으로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는데, 근데 그냥 여러분들은 편하게 이렇게 2천만 원 과세 표준 갖고 양도소득세 산출했으니까 거기서 750만 원만 감면받게 된다. 2천만 원분에 75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따로 계산한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다 100% 감면이 아니라 50%만 감면받게 된다. 그럼 50%에 해당되는 금액인 187만 5천이 나온다. 이렇게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뭐 그 당시 모두 정답 처리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 문제가 출제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냥 이렇게 감면 세금을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29번은 정답은 1번으로 하겠습니다. 모두 정답이었지만. 자, 그리고 30번은요.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 틀리는 거 그랬는데 분명히 앞에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상으로 주어졌어요. 국세 기본법이나 국세에 관한 용어 정의로 되지 않고 거의 지방세 기본법 등으로 돼요. 그러면 보통징수라는 용어가 있어. 이거는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한다. 여건이 좋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방세가 징수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다 납부를 하게 하는 방법은 특별징수란 말 써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보통징수라는 것은요,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부가징수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징수라고 말합니다. 납세 고지서가 발급이 돼서 징수되면 보통징수,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해서 징수되는 것은 특별징수,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신고납부 방법.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취득세에서 부동산이 있어. 부동산은 당연히 토지건축물이지. 앞으로 부동산 그러면 토지건축물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세무공무원이 나와. 지방세 기본법. 그러면 지자체 장이 들어가. 그리고 지방세 사무를 위임받은 일반 공무원도 들어가요. 지자체 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무공무원 속에. 지방세 기본법의 세무공무원은 지자체 장이 꼭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납세자 세 글자가 있어. 납세자란 납세 의무자에다가 하나 더 특별징수 의무자까지. 납세 의무자에다 특별징수 의무자까지. 그러면 납세 의무자 다섯 글자는 보증인을 다 포함돼. 보증인은 다 포함되지만 특별징수 의무는 제외예요. 납세 의무자 다섯 글자에는 특별징수 의무가 제외돼. 그런데 납세자 세 글자는 납세 의무자에다가 특별징수 의무자까지 말한다. 특별징수 의무자까지 말하면 납세자가 돼. 납세 의무자는 특별징수 의무는 제외 그래야 돼. 동그라미 5번,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돈, 세금을 징수해야 되잖아. 징수금. 지자체에서 받아야 될 징수금은 세금,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까지 받아야 돼. 체납처분비도 받아야 돼. 체납처분비가 압류, 보관, 운반, 매각에 드는 비용이요. 압류 등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까지도 지자체에서 징수금이요. 체납처분비까지 징수금에 들어가요. 그래서 5번도 맞고 틀린 것은 1번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죠. 31번. 자, 토지 양도를 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금에 대해서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양도했다. 국내 토지를 신고 납부를 해줘야 돼. 이에 대해서 틀린 거예요. 자, 1항. 먼저 부담부증이에요. 부담부증에는 전체 증여되는 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봐. 그럼 일부, 부담부증에는 일부 채무액에 상당액은 양도로 봤어? 그 양도로 보는 부분의 애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3개월 이내입니다. 달의 말에서 3개월 이내. 보통 우리가 토지금을 애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2개월 이내지만 부담부 증여는 3개월 이내라는 걸로. 자, 그리고 동그라미 2항입니다. 예정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 예정신고 산출 세금에서 감면세액은 당연히 빼야지. 근데 옛날에 수시로 부과된 것이 있네. 수시로 이미 부과됐던 세금이 있어. 이것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얘가 틀렸어. 이미 수시로 부과된 것도 있으면 당연히 빼야지. 그러니까 산출 세금에서 감면세액이 있으면 뺀다. 수시로 부과됐던 세금도 빼야 돼. 근데 감면세금은 빼는데 수시로 이미 낸 세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수시로 부과된 세금도 공제한 그래야 돼.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항은 2천만 원 초과해요. 예정신고 때도. 그러면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어. 예. 근데 2천만 원 초과하니까 100분의 50, 절반 이하금에. 만약에 양도소득세 납부세금이 1천만 원은 초과했지만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 초과 금액만 최대 분할 납부가 가능해. 근데 2천만 원 초과되는 때는 100분의 50, 절반 금액까지도 2개월 내 분납하게 할 수 있죠. 3번 맞습니다. 동그라미 4번 지문이죠. 누진세율이라고 되어 있네요. 누진세율을 올해 1년 동안에 누진세가 2건을 팔았어. 2건 또는 3건 등. 이렇게 누진세가
2회 2건 이상 양도면 누진세는 동일 연도니까 합산해가지고 그래야 돼. 소득금액을 합산하여라고 해.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해야 돼. 근데 예정신고 때 누진세율을 이렇게 합산하여 신고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다음 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같은 과세기간에 누진세를 2회 이상 양도 2건 이상 팔게 되면 이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해야 된다. 근데 예정신고 때 합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항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해도 원칙상 확정신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정신고도 해야 되고 양도 차손이 생기더라도 예정신고 해야 돼요. 양도 차손이 생기더라도. 그래서 5번도 맞는 거죠. 그럼 당연히 틀린 것은 2번만 수시부가 되는 세금도 있으면 빼줘야지. 수시로 이미 낸 거니까. 근데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럼 틀리죠. 자, 그 다음에 32번 보겠습니다. 국외자산 양도네요. 국외자산 양도인데,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두고 있네요. 그러면 2025년도에 국외자산을 양도했다면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있어요. 5년 이상 된 자는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어. 여러분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생기는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당연한 거지. 국외 거는 우리나라 등기법에 따라 뭐 등기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 거는 부동산 임차권이라도 미등기 상태로 되더라도 무조건 외국 거는 과세 대상에 포함돼. 외국 거는 미등기 상태로 팔더라도 무조건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국외 것.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국외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죠? 외국 거는 양도시 장기보유는 적용 안 해. 3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그러나 250만 원의 기본공제는 적용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항.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가 이미 확인되더라도 요 외국 정부의 평가 가액을 양도 가액으로 먼저 적용? 틀렸네요. 무조건 실질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질 거래가액으로 우선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실질 거래가액으로 우선 적용하도록 돼 있고 실질 거래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양도 당시 시가에 따르도록 돼 있고 양도 당시 시가도 산정할 수 없으면 이제 어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돼 있어요. 일단은 실질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질 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해야 됩니다.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인데요. 자, 해당 과세 기간에 다른 양도가 없어요. 국외 토지 양도만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양도소득 금액에서 국외 토지에 대해서도 250만 원 기본공제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다른 자산 양도는 없고 오로지 이 토지 하나만 양도를 했었더라면 올해 토지 양도 소득 금액에서 250만 원 기본공제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지문은 이제 외국에서 토지 등을 팔게 되면 그 나라에서도 세금이 부과돼. 이걸 외국 납부 세금이라고 그래. 외국 납부 세금. 그럼 내가 외국 납부 세금 있으면 외국에서 이미 냈잖아. 낸 세금 있으면 세액공제를 해야 돼. 세액공제. 근데 세액공제 하지 않고 필요 경비로도 할 수도 있어.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외국 납부 세액은 세액공제 하거나 필요 경비로 처리되거나 이를 선택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5번도 맞는 거죠. 그러면 틀린 것은 동그라미 3번만 틀렸다. 왜 틀렸다? 우리는 실질 거래가가 확인되면 무조건 실질 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은 이제 지역자원 시설세인데, 이런 지역자원 시설세에 대해서는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니까 간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자원 시설세는 세 가지가 있어요. 특정 자원에 대한 수자원, 지하수 등 그런 특정 자원에 대한 보유하고 있을 때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도 있는데, 근데 또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도 있어. 그러면 지역자원 시설세는 세 개네.
특정 자원에 대해서 그다음에 특정 시설에 대해서 그다음에 소방시설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는데 이 특정 자원하고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 방법이고 소방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이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6월 1일 날짜로 여러분이 화재성이 있는 건축물이나 또는 그 주택이나 선박을 보유하면 이 주택이나 건축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가 부과돼. 이걸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라 하고 이런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무조건 보통징수 방법으로 하고 특정 자원이나 특정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는 신고납부 방법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설명드렸네. 이렇게 건축물이 있고 그다음에 선박이 있고 건축물은 당연히 주거용 건물도 포함해서 주택이 화재 잘 나잖아요. 주택도 당연히 주거용 건축물 포함한 건축물하고 선박이 소방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대상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동그라미 사망 지문이죠. 자, 으면 이제 주거용이 아닌 이 주거용 건물은 고층 아파트라도 중과세 안 해. 주택은 고층 아무리 높은 고층으로 돼 있어도 중과세 안 하는데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은 화재가 더 잘 일어나. 왜 그러냐면 층이 높을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니까. 그래서 여기는 요 해당 표준 세율에 따른 세금의 100분의 200 2배를 중과세 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11층 이상으로 나와 11층 이상 아주 고층 건축물이요. 고층 건축물은 표준 세율의 100분의 300 3배 중과세입니다. 100분의 300 3배 중과세. 이걸 우리가 화재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라고 그래. 보통 4층 이상 10층 이하 10층까지는 100분의 200 11층 이상 아주 고층 건축물은 100분의 300 3배. 근데 100분의 200이든 100분의 300이든 우리 주거용 건축물은 꼭 중과세에서 제외예요. 주거용 건축물이 제외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화재 건축물에는 100분의 200 또는 100분의 300 중과세 적용이 하고 있다.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그러면 고층 아파트가 답이에요. 고층 아파트는 2배, 3배 등 이런 거 중과세 안 합니다. 동그란 4번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이라면 소방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함께 비과세 받아.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소방시설 지역자원시설세도 비과세가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데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부과된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4번이 정답이 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생략해도 됩니다. 이것은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 지역자원 시설세는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 특정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는 신고납부 방법이지만 소방시설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는 이거는 보통이수 방법이다.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지역자원 시설세도 비과세가 되는 것이다.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요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염 건축물은 2배나 3배 중과세 규정이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34번이죠. 자,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인데 고가주택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고 과세됩니다. 근데 1세대 1주택은 고가주택으로서 비과세 배제되고 과세되려면 12억 원을 초과하여 양도하는 것이 고가주택이고 그리고 12억을 빼가지고 초과하여 파는 것 12억 초과분에 대한 조금 양도 차익만 따로 계산해서 과세가 되죠. 다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동그라미 1항입니다. 이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장기입의 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장기입의 특별공제가 적용되려면 3년 이상 보유가 돼야 되거든. 근데 2024년도 취득해서 2025년 5월 달에 팔아먹어 버리죠. 그러면 3년 미만 보유가 되는 것은 장기입의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옳은 거네? 옳은 거죠?
이거는 이제 3년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 3년 미만 보유가 했기 때문에 장기이번이 적용 안 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비과세 배제되고 과세된 고가주택은 기준시가로 10억 초과 그러면 틀려버려. 실제 거래가액이 실제 양도가, 거래된 양도가액이 10억 초과돼야 되죠. 기준시가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정답. 그 다음에 동 3번은 비과세에서 배제되고 과세되는 고가주택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데 이것도 12억을 차감해가지고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장기 보유가 돼요. 무조건 12억을 차감해가지고 계산해야 돼. 장기 보유도 그렇고 양도 차익도 그렇고 어차피 우리가 12억을 뭐요? 초과분만 과세가 돼야 되니까 12억을 빼가지고 요 비율을 곱해서 장기 보유를 적용한다. 12억은 장기 보유 적용 안 한다. 12억까지 12억을 차감해가지고 계산은 산출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0억 초과된 것만 장기보유 해주겠다 이거야. 그리고 마찬가지 양도 차익도 그래. 이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 차익도 요 12억을 차감해가지고 12억 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양도 차익만 따로 계산합니다. 12억을 빼고 계산해요. 빼고. 그리고 동그라미 5항은 다가구 주택이요. 다가구 주택은 양도소득세는 다가구주택을 각각 구분해서 따로따로 나눠서 팔면 각각마다 하나하나 각각마다 주택으로 봐. 근데 다가구주택을 하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를 하게 돼버리면 하나 묶음으로 해서 하나 매매 단위로 팔게 되면 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 양도로 봐요. 단독주택. 그래서 이렇게 그 다가구주택을 하나 매매 단위로 그러면 그 전체를 하나 주택으로 보고 고가주택을 판단해. 다가구주택을 나눠서 팔게 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게 되면 전체 다가구주택 전체를 고가주택으로 판정합니다. 전체를 하나 주택으로 본다는 것. 그래서 5번도 맞는 거죠. 결론은 1세대 1주택은 고가주택은 12억 초과분만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5번인데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로 틀리는 것. 등록면허세. 자,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를 그럼 부동산가액이 과세표준이요. 보존, 처음으로 신축 보존 등기는 1.5의 8을 곱하기 부동산가액에. 그래서 일단 부동산가액 1.5의 8, 소유권 보존 등기 부동산가액. 부동산 등기 지을 때 가처분 등기는 부동산가액이 틀렸어. 가처분, 경매 신청 등기 등은 채권 금액에다 1.5분의 2를 곱해야 돼. 부동산가액 1.5분의 2로 돼 있어. 가처분 등기 2번 틀렸습니다. 가처분이나 경매 신청이나 가압류 등기나 저당권 등기 등은 채권 금액에다가 1.5분의 2를 곱해야 돼. 3번 지역권 설정은 요역지 가액으로에다가 1.5분의 2. 전세권 설정에 4번 이전 등기 전세금액에다 1.5분의 2. 전세권 이전도. 그 다음에 상속으로 소유권은 부동산 가액이요. 상속은 1.5분의 8을 곱해. 상속은 1.5분의 8을 곱해. 여기다가 하나만 더. 혹시라도 임차권 설정 등기가 나와. 임차권. 그러면 월 임대차 금액의 1.5분의 2 그래야 돼. 임차 보증금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임차권 설정은 월 임대차 금액의 1.5분의 2. 전세권 설정은 전세 금액의 1.5분의 2. 가처분 등기는 채권 금액의 1.5분의 2 이렇게 돼야 됩니다. 2번이 틀렸네요. 3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면허세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요. 자, 이 동그라미랑 지자체장은 부동산 등기 칠 때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지 100분의 60 범위까지 가감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그래야 돼. 그리고 동그라미 2항이요. 등록 당시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으로 가액이 달라졌어. 재평가 등으로 가액이 금액이 달라지면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그러면 안 돼. 변경된 가액으로 그래야 돼. 변경 전 그러면 안 돼요. 변경된 가액으로. 아니, 당연히 재평가 등으로 가액이 달라졌으면 옛날 것으로 계산하지 말고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변경된 가액으로. 변경 시 금액이 달라졌다. 변경된 가액으로. 변경 전 틀렸고요.
1번, 2번 다 틀렸네. 동그란 상황입니다. 부동산 등기 치는데 신고가 없어. 그러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래야 되는데 시가표준액 100분의 10, 100분의 110 틀려요. 신고가 없으면 취득당 신고가 없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한다 그래야 돼. 시가표준액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질문입니다. 무덤과 묘진 토지에 대한 등록은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가입해죠. 비과세라고 그랬죠. 무덤이나 묘진 토지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도 비과세, 묘지, 무덤은 재산세도 비과세 받아요. 취득세만 냅니다. 등록면허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야 돼. 동그라미 5번 부동산 등기 친다. 납세지는 그 부동산 소재지에서 세금 내야 돼. 혹시라도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요. 그러면 등록관청으로 가면 돼.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등록관청으로 가면 돼. 그래서 5번이 옳은 것이 됩니다. 36번은 5번이 답이 되네요. 37번은 자 취득세로 넘어옵니다.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1항 국가나 외국 정부 등 취득에 대해서는 원칙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가야 돼. 원칙은 외국 정부도 원칙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야 돼. 동그라미 2항 토지 지목 변경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봐. 그러면 언제 취득으로 보는 거냐?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그럼 틀려. 사실상 지목 변경된 날과 그래야 돼.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그래야 돼.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그래야 돼. 토지 지목 변경도 취득에 해당되죠? 그러면 사실상 지목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한다 그러면 안 돼. 사실상 지목 변경일과 공부상 지목 변경일 일 중 빠른 날이 돼야 돼. 그리고 동그란 3항은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팔게 됐어. 국가 등이 취득세 과세되는 부동산을 매각을 했어. 그러면 지자체 장한테 이 사실을 신고를 해줘야 돼. 매각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가 돼야 돼. 취득세 과세 대상을 국가나 지자체가 매각했다면 이렇게 매각했다. 누구에게 매각했다. 이런 사실을 시장 군수 등한테 신고하도록 돼 있다.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부동산 등을 증여도 무상취득했다.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은 시가표준액 그러면 안 돼. 증여도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을 그려야 돼. 시가인정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라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취득 당시 가액은 시가표준액이 되지만 상속 외의 증여나 기부 등에 대한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 당시 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해야 됩니다. 4번도 틀렸네. 5번은 이제 인접한 토지 건축물, 옆에 인접된 토지 건축물은 1년 내 취득이 전체 하나 취득이야. 1년치 취득을 하나 취득으로 보고 50만 원 이하냐 초과냐 면세점을 적용해요. 하여튼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가 되면 면세점이지. 그럼 인접된 옆에 붙어있는 토지 건축물의 취득은 그 사람의 1년 내 취득이 다 하나 취득이 된 거예요. 한 건 취득으로 보고 1년치가 50만 원 초과 이하 면세점을 적용합니다. 하나 취득으로 한 건으로 1년 내 맞아.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38번으로 가죠. 자,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또 옳은 것이네요. 옳은 것. 임대했다. 부동산 임대했다. 그럼 사업소득이야. 이에 대한 설명이야. 옳은 걸 찾아야 돼. 1항 국외주택 임대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한다 그래야 돼. 한다.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럼 틀려. 그러니까 원래 한 개 주택 소유자가 주택 임대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가 되는데 근데 외국에 소지하는 주택은 한 채만 임대 상태로 돼 있어도 무조건 과세합니다. 또 기준시가로 따져서 12억이 초과되는 고가주택의 임대도 과세가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은 보통 우리가 지역권, 지상권, 대여 등 소득은 사업소득이야. 근데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 대여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가입해요. 기타 소득으로 합니다. 공익사업과 관련이란 말에 꼭 들어가 버리면
공익사업과 관련돼서 들어가 버린 지상권, 지역권 설정 대여 소득은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으로 본다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따로 기타 소득으로 보도록 돼 있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것. 그럼 틀렸네. 또 3항이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소득세는 부동산 소재지 그러면 안 돼. 소득세법의 납세지로서 주소지로 가야 돼요. 소득세법상 납세지로 가야 돼. 그러면 당연히 소득세는 주소지가 되고 없으면 거소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지 상가를 임대하든, 예를 부산에 상가를 임대하든, 제주도에 상가를 임대하든, 임대에 따른 사업소득의 종합소득세는 어디다 해야 돼? 나의 주소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소지. 소득세법의 주소지로. 절대 부동산 소재지로 가면 안 됩니다. 어디지 임대하든 간에 나의 주소지. 소득세법은 주소지 과세예요. 그 다음에 동네 4번은 국내치 해야 돼. 논이나 밭을 농지라 그래. 농지를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했어. 그래가지고 쌀을 받든 뭘 받아. 이때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예, 비과세라고 그래. 농지대여라고 그래. 전답을 작물 생산에 작물 재배로 논답을 대여해 준단 말이에요. 농지대여. 이런 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요. 비과세요. 그러니까 4번이 맞아. 동물 5번은 주거용 건물 임대, 주택 임대에서 결손 손해가 생겼어. 이건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다른 소득에서 공제한다 그래야 돼.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 계산해서 공제하여 과세 표준으로 하고, 그리고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상가 등 임대업에서 생긴 결손금은 절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결손금만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4번만 옳은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면 되네요. 자, 1항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재산세랑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이죠. 자,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외국인 비거주자야. 근데 비거주자인데 이 사람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상태야. 또 국내 원적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이 아예 발생하지도 아니해. 이러한 외국인 비거주자가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마지막은 토지 주택 소유재가 납세죠. 원래는 거주자라면 주소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돼. 소득세법을 준용해가지고. 근데 비거주자네? 그러면 국내 사업장으로 해야 돼. 국내 사업장도 없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로 가야 돼. 근데 국내 원천 소득도 발생하지도 않네? 근데 주택이나 토지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소유하고 있네? 그러면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은 옳은 것이 되겠고요. 또는 3항입니다. 자, 종합산 토지는 5억이 초과란 말 꼭 써줘야 되죠. 그래야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죠. 5억 초과에. 별도 합산인 상가 토지는 80억 초과, 종합산 토지는 5억 초과. 맞아요. 동그라미 4번 지문입니다. 이제 당연히 우린 종합부동산세 세금에서 재산세를 공제해 주죠. 이미 낸 세금이니까. 이때 공제된 재산세가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다. 그러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기 전, 얘가 틀렸네.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그런 재산세 세금으로 공제해야 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재산세로 공제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5번.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고점이다. 근데 주택 토지로 구분이란 말이 핵심이야. 주택세금, 토지세금 구분해서 기재해서 구분 기재해서 납부 기간 개시 5일 전에까지 고지서 발급. 토지 주택으로 구분해 구분 기재해서 고지서 발급이다. 5일 전까지. 5번도 옳은 거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4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 옳은 것으로 됐습니다. 자, 1항, 상속으로 취득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무조건 틀렸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그래야 돼. 속하는 달의 말일. 그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래야 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 해야 돼. 동그라미 2번. 자, 취득한 후, 또 중과세 여러 번 나오네요. 취득된 후 중과세 대상이 되면 중과세를 산출해 가지고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
근데 여기서 가산세는 제외라고 써줘야 돼. 가산세는 제외라고 써줘야 됩니다. 항상 취득한 후 추가 낼 때는 이미 납부한 세금의 가로 안에 가산세는 제외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지목 변경도 100분의 80 중과산세 적용 틀렸네. 지목 변경은 100분의 80에 대한 80% 취득세 중과산세를 징수한다 가입표. 지목 변경은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죠. 자, 등록면허세는요, 등록 전까지만 신고하고 원래는 내야 되는데, 등록 전까지 신고하지 않아도 납부만 해.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만 해도 신고 납부한 것으로 봐버려. 신고 납부까지 한 것으로 봐버려. 신고까지 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 따라서 무신고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요. 부과한다 그러면 틀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지는 않고 돈만 납부만 하더라도 신고도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무신고니 과소신고 등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요. 무신고 가산세 부과한다 그러면 틀린 거지. 그러면 5번이 정답이 되네. 자, 이러면 이제 그 등기 등록된 후라고 그래. 등기 등록된 후에 등록관서장이 세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했어. 그럼 등록관서장이 세금이 안 내져 있는 사실을 발견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구청장한테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돼 있어. 등록관서장이 세금 안 낸 사실의 통보는 꼭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도록 돼 있으니까 5번이 옳은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32의 기출문제도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해 때 여러분들 또 문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